550쪽. 어이구. 자, 550쪽. 재산세다 그러면 다 아시는 거죠.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뭐죠? 재산세. 그리고 미리 예고편. 다음에 배우겠지만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게 뭐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도 낸다는 것. 그럼 재산세를 안 내. 그럼 종부세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다만 차이점이 뭐가 되느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가 되더라. 끝. 요러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갖고 계시는 550쪽 재산세를 들어갑니다. 볼게요. 재산세다 그러면 특징부터 할까요? 첫째, 지방세더라. 우리가 모든 교재 순서는 앞에가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는 지방세. 세 가지를 배우죠. 오늘은 마지막 단원인데 재산세다 그러면 지방세면서 과세 주체가 누가 되느냐? 과세 주체는 시, 군, 구청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나간 거 복습을 해볼까요?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특, 광, 도세라 얘기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도, 구세라 얘기하죠. 혼자 튀니까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기초단체, 시, 군, 구에서 걷는다. 시군, 구세다. 끝.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특별시만큼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데들은 시, 군, 구에서 걷지만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은 25개 구가 있어요. 그럼 일단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가 되죠. 그럼 구청에서 거둔 걸 서울특별시에다 보내줍니다. 25개 구에서 거둔 걸 갖다가 일부는 구청에서 갖고 일부는 서울특별시로 보내요. 그럼 서울특별시에는 이걸 걷어가지고 나누기 25 각 구로 다시 나눠준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부자구청에서 걷어가지고 조금 예산이 부족한 구에다가 도와주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25개 구에서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 이걸 서울특별시로 보내니까 특별시세. 그래서 서울만큼은 특별시세면서 구세가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건 당연히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요거는 일부 지역이니까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느냐?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군 구세다. 끝. 이렇게 알면 돼요. 왜? 요거는 일부 서울에 대한 거야. 서울에 대한 거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니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꼭 알아둬야죠.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뭐냐면은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하냐 이거죠. 세법은 항상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양도소득세에도 똑같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공부상, 등기부상에는 농지로 돼 있어.
그럼 농지로 되면은 미리 공부합니다. 세법에서는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 농지,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선 주거용, 주택, 농지와 주택은 세금을 싸게 해줍니다. 먼저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농지와 주택은 세금이 싸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지로 돼 있어? 근데 사실상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그럼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사실상의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농사를 안 지면 잡초만 우거져 있어.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농지로 볼 수 없어. 이럴 때 뭘로 보냐? 나대지. 나대지의 뜻이 뭐야? 벌거벗은 땅.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있어. 그럼 세금이 비쌉니다. 나대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한다? 사실상이다. 이건 과거의 양도소득세에도 출제된 지문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기와집이 있어. 따라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야.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있냐?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어. 또는 뭐 오리집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럼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건 일반 건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야. 사실상은 식당이야. 그러면 식당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을 꼭꼭 알아둬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도 편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 그러니까 개개인의 재산이 언제 있는가 이거 일일이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 여러분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합니다.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과세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요 날짜를 과세 기준일이란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를 선포해서 요 날짜에 재산이 있다. 그럼 재산세 내세요. 요 날짜에 재산이 없다. 안 내도 됩니다. 그 기준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요건 콕 찍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고하면은 재산세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야.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요.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하느냐? 종부세는 똑같아.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고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일반 실무에서도 이거 많이 활용하죠.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중개사업을 개업을 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걸 맞춰줘야죠. 그럼 매도인은 뭐냐?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받고 싶어. 왜? 올해 재산세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거꾸로 매수인은 뭐야?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주고 싶어. 왜?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게 세금 내고 싶지 않다. 그럼 5월 말까지 잔금 받고 팔어. 팔 때는. 살 때는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건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런데 재산세는 여러분의 재산은 국가가 다 알고 있죠. 왜? 등기 올려놨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2채가 있네요. 상가도 있네요. 정부는 다 알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어. 때 되면 고지서 보낸다 뭐가 되죠? 보통 징수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지방세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 날라올 때 고지서 받나요? 거기 보면 얼마를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근데 그 날짜까지 안 냈어. 안 나면 이자가 붙죠. 그 이자를 가산금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은 달라요. 가산세는 벌칙이야.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했어. 그럼 벌칙이 가산세가 되는 거고, 고지서가 날라왔어.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돈을 못 냈어. 못 내면 이자가 붙죠. 요 이자를 뭐라고 그런다? 가산금이라고 한다는 거. 용어 자체는 알아두세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신고해? 안 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가산세가 되고,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와서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그런데 돈 안 냈어. 그럼 맨날 이자가 붙어. 이자를 가산금이라 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벌칙, 가산금은 연체이자다. 끝. 요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는 우리가 1월달 기본서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오늘은 안 배워도 돼요. 왜? 가산세가 정리가 안 됐는데 가산금까지 배우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운데도 전 강의할 거 다 했네요. 가산금은 이자란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해서 요거 이자에 대한 것은 1월달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개강 첫날 배웠죠.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야. 근데 금액이 커. 현금 동원하기가 쉽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물납.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 중에서 유일하게 물건 납부를 허용하는 건 얘뿐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액이 크니까 부담되니까 2번에 쪼개서 내자. 2번에 쪼개서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2번에 쪼개서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납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이라는 것은 일단 내빌려 놔도 돼요. 그 다음 소액징수면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데 한 장당 인쇄비, 발송 비용, 우편 비용 포함해서 2,000원이 든대요. 얼마?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자, 예를 들어서 공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1,500원 나왔어. 그럼 1,500원을 걷기 위해서 2,000원 비용 들이면 적자죠. 이럴 때는 아깝지만 포기한다. 이걸 소액 징수 면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액수가 적으면 걷어봤자 적자니까 포기한다. 이게 소액 징수 면제. 그럼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면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기억들 나시나? 개강 때 했는데 미만이라고 그러면 2,000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900원까지는 포기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딱 2,000원인 경우가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딱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무섭다고 그랬죠. 그 전설 속에 유명한 본전치기라고 그랬잖아. 2,000원 걷어가지고 2,000원 다 쓴 한이 있더라도 걷겠다는 얘기죠. 이게 세금의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8번, 9번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과세 대상은 5개가 있어. 여기 봐요. 이 손가락 5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보세요.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뿐이 없어요. 5개가 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 있다가 배웁니다. 그럼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고지서는 우리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고지서 보내. 여기서 물건별로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2개 있어.
그럼 고지서 몇 장 보낼까? 2장. 이게 물건별로야. 이거 다 알 수 없어. 그럼 주택만 공부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가 2채가 있어. 아파트 2채 있으면 고지서 몇 장 나와? 2장. 따로. 물건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물세 개념이 돼요. 그런데 토지는 아니야.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 하더라도 몇 장의 고지서를 보낸다? 1장으로 합쳐서 보낸다는 것. 그래서 물건별로가 아니라 소유자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몇 장의 고지서? 1장의 고지서. 그래서 재산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온다. 그럼 몇 장이 나오냐? 토지는 합산을 해서 1장의 고지서. 사람에 대한 거다 인세라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 개 있으면 물건별로 개별과세, 따로 물건별로 각각의 고지서, 물세라 얘기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다. 해서 과세 대상 5개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 자, 그럼 일단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요, 550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1번 특징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 2번 과세 대상,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보죠. 과세 대상은 물건이야.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가 과세가 되느냐? 5개뿐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해야죠. 과세 대상이라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붙느냐? 이건 알아야죠. 그럼 여태 배운 거 보면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절대 나쁜 게 지나간 거 질문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그랬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15개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준부동산, 그 다음에 권리, 회원권, 2, 5, 셋, 5. 됐어요. 잊어먹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 공부 안 해요. 그냥 권리 등록이니까.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 몇 개 있다? 5개. 5개가 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 있다는 건 꼭 알아둬야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끝. 그럼 이 5개가 매년 시험에 나오냐? No. 여러분 비행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잘 안 나와. 배 있어 없어? 안 나와. 집 있어 없어? 이건 없어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을 얘기해. 주택을 뺀 나머지. 여러분 상가 건물 있어 없어? 있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여러분 땅 있어 없어? 걸어 다닐 때 뭐 밟고 지나가? 그러니까 땅은 요건 많이 나와.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5개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2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 토지와 주택만 신경 써. 근데 이거 갖고 안 돼. 또 줄여줄게. 올해 주택에 관한 게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가. 그럼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까? 토지에 대한 게 나올 확률이 확 커진 거지. 왜냐? 과세 대상 5개 중에서 2개가 중요한데 작년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다 그러면 3가지로 나누는데 요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요걸 구분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와 주택이니까 그럼 주택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51쪽 맨 위에 박스가 있어요. 주택이 나와 있죠.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주택은 건물만 인정한다. 그럼 안 돼요. 왜?
들락날락할 출입구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집에 들락날락하지. 만약에 땅을 인정 안 하면은 헬기 타고 떨어져 내려야 돼, 퇴근할 땐. 그리고 출근할 때는 땅 파고 나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앞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주택은 무조건 똑같아. 주택은 건축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할 최소한의 출입구 땅도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럼 출입구 땅을 뭐라고 그러냐? 부속 토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부속 토지 단어에 힌트가 나와. 부속, 딸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항상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또 지겹게 배웁니다. 비중이 커요. 그래서 오늘 알아두실 때 주택이라 그러는 건 건축물에다가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딸린 토지는 무늬만 토지야. 무늬만 토지야. 얘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하다 보니까 얘기했죠. 주택은 세금이 싸다고 그랬죠. 토지는 비싸.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집은 요만한 걸 사고 땅은 이만큼을 이거 부속 토지로 인정해줘. 세금 조금 낼 거야.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는 한계를 정해놨어. 한도를 정해놨어. 근데 이 한도는 양도소득세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 재산세는 뭐냐?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한다. 요거 이론. 두 번째,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는데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인정한다? 10배.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부속 토지의 경계가 여기 봐요. 도시계획지역에는 부속 토지 경계가 뚜렷해. 그래서 정해놨어. 그럼 여기서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할까? 외곽지역이죠. 외곽지역은 경계가 애매모호해. 이럴 때는 몇 배까지만 인정한다? 10배까지만 인정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리고 얘는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까지 인정한다? 10배까지 인정한다. 그리고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고 이름이 우리가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볼게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랬으면 요거예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우리가 다른 과목에는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여러 개가 구별이 되지만 세법은 필요 없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요건 똑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럼 다가구가 뭐냐? 이거야. 101호. 즉 한 세대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 101호죠. 101호. 요걸 어이구 어디 갔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1호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띠리리릭 들어갔어. 그럼 101호는 여러분 세대만, 여러분 가족만 사용할 독립된 공간이죠. 그럼 요거를 한 구의 주택으로 봐. 102호, 우리 옆집 사람도 각각의 한 구의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한 구 모여서 다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다가구가 나왔다. 그럼 101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오늘 집에 가실 때 그래. 아파트에 땅이 이렇게 넓어. 이 땅 중에 여러분 지분에 해당하는 땅, 여러분 땅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전체 면적이 10,000제곱미터다. 이 중에 101호가 지분이 얼마인지, 102호가 지분이 얼마인지 요걸 갖다가 나눠줘야 되겠죠. 아파트 전체 면적의 토지가 있으면 이걸 101호, 102호, 103호 나눠줘야 돼. 그럼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주느냐? 바로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나눠준다. 우리가 나눠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 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 대부분의 거가 시가 표준액 비율이야, 가격. 그런데 면적 비율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당연하잖아. 자, 여러분이 101호다. 그럼 아파트 땅 중에 우리 땅이 얼마나 될까 계산할 때는 아파트 면적의 비율대로. 우리 101호가 땅이 면적이 넓어. 아파트 평형이 넓어. 그럼 토지도 많이 지분이 생길 거고, 아파트가 소형이야. 그럼 땅의 지분도 조금일 거고. 상식적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 101호, 102호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토지를 나눠줄 때는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나눠준다. 끝.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요거 다가구 주택은 주택에 관한 거는 양도소득세 때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겸용주택. 겸용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겸용이야, 겸용. 얘가 힌트야. 겸용이라는 건 두 가지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밥솥이 있다. 밥솥이면은 겸용밥솥이라고 있죠. 주부님들이니까 겸용밥솥은 왜 겸용이라고 그럴까? 살림도 잘 안 하는구나. 겸용이다 그럼 제가 아는 상식은 뭐 취사도 되고 보온도 내고 이런 걸 겸용밥솥이라고 안 하나? 근데 강의하다 보면 어떤 주부님들이 그래, 수강생이 밥도 할 수 있고 찜도 할 수 있어서 겸용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가지 용도. 세법에서 주택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같이 쓰는 걸 겸용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주거용 쓰기도 하고 비주거용이라는 건 영업용이 되는 거죠.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한 집에서. 그러면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한 구냐가 포인트예요.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이다 그랬으면 먼저 한 구부터 할게요. 한 구? 아까 여기서 배웠는데 다가구에서 101호야 101호. 자, 한 구다 그러면 101호가 있어요. 101호 들어가기 전에 띠리리리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101호에 했더니 다 주거용으로만 써. 그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어. 창고로서, 공장으로서. 그럼 면적을 비교해요. 101호 들어가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101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들어갈 때 이거 해보는 거야.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땅을 밟고 이것 중에 내 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계산한다. 그 다음 101호 띠리리리 들어가서 한번 쭉 봐. 여기가 주거용이 50% 이상이네. 우리 집은. 그럼 우리 집은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것. 50% 이상. 자, 그 다음에 그럼 50% 미만이면 어떡하느냐? 주거용 면적 50% 이상이 안 돼. 50% 미만이야. 이럴 경우에는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근데 미만은 잘 안 나와. 이상 요게 나오죠. 그래서 한 구다 그랬으면 여러분 집이야. 들어갈 때마다 이거 띠리릭 하고 들어가. 그리고 한번 들러봐서 우리 집은 다 주거용이네. 그럼 우리 집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나의 주택.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동이다 그랬으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주상복합이다 그럼 대부분이 고층의 아파트죠.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아파트 20층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 동이다 그러면 101호가 아니야. 건물 전체지. 건물 전체는 항상 주거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가는 2, 3층이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니까. 그럼 우리가 세금은 주택이 싸다고 그랬죠. 그럼 주상복합은 주거용이 크니까 여기에 대입하면은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럼 상가도 세금이 싸단 얘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동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걷죠. 안 그러면 한구처럼 비교해야 돼요. 그럼 아파트가 항상 높으니까 주상복합은 다 상가도 아파트로 봐서 주택분으로 봐서 세금이 싸다. 그럼 상가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구냐 한동이냐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요거죠. 한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까지 알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 101호 생각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다. 그러나 한 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 전체를 얘기한다. 이럴 때는 비교하지 말고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끝! 해서 주택은 4가지예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 그 다음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만 인정한다? 10배. 다가구 주택은 독립해서 사용하는 구분은 한 구의 주택으로 보고 면적 비율대로 나눠준다. 마지막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한 구냐 끝. 얘들은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필기 다 하셔서? 그런데 요거 1년간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요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한 동도 나왔고 한 구도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나왔냐? 한 동은 그대로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1년간 배웠어요. 옳은 지문. 근데 한 구가 한 구가 나왔는데 얘도 옳은 지문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나왔어. 항상 얘는 이렇게 나왔어. 틀리게 나온 적, 숫자가 다르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올해 처음으로 틀리게 나왔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숫자가 정해져 있어 세법이. 그러면 우리가 출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이게 나온 거야. 뭐라고 나오냐?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배웠는데 이번에 시험에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 딱 100분의 60. 맨날 100분의 50 이상 배우다가 100분의 60인 경우, 그럼 100분의 50 이상이란 말과 같아달라. 그럼 뒤에 뭐로 끝나겠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아이고, 올해 출제됐으니까 내년에 가능성이 적은데 왜 이렇게 개강 때부터 공부하느냐? 얘는 겸용주택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올해는 재산세에서 나왔으면 다음에 나올 때는 양도소득세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세의 공통적인 것들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올해 출제가 된 내용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것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겹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알아두셔야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551쪽에 보충 두 번째 박스, 토지의 구분 나와 있죠. 토지의 구분이라는 건 체크. 오늘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보는 순간에 가출해. 요게 기본서에 보면 페이지 수 되게 많은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 교재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너무 너저분한 걸 페이지 수만 많이 나왔어. 요걸 제가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 되게 쉽다는 것. 요거는 1, 2월 과정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올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그냥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주택이 중요한데 내년 대비는 토지가 더 중요하더라.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궁금해도 참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출하고 싶으면 오늘 해드리고. 이건 협박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552쪽에 관한 것 보죠. 우리가 올해 시험 볼 때도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2문제가 나왔어요.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근데 재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2개의 지문뿐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설명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누구냐? 간단히 볼까요? 취득세, 취득하는 자.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자. 재산세는 뭐냐?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죠. 세금의 힌트가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럼 언제 기준이라고 그랬죠?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날 재산세는요, 도 아니면 뭐예요? 6월 1일 날 있다. 그럼 올해 1년치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없어. 어제까지 갖고 있었어. 6월 1일 날 없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근데 옛날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죠. 자, 5월 15일 날 팔았다. 갑이 을에게. 그럼 1월 1일부터 5월까지는 갑이 내야 되고 5월 16일부터는 을이 내야 된다. 이게 한번 나왔어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재산세는 나눠내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6월 1일 날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야.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그럴듯하게 착각한다고. 그러네. 1월부터 5월은 갑이 갖고 있으니까 갑이 내야 되고 요거 다음부터는 을 내야 되겠네. 나눠서 내야 된대. 재산세는 나눠서 내는 게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이 나오는데 공동소유다.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럼 공동소유라는 건 일단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 사람이니까 지분권자, 지분이 있는 사람. 여기선 갑, 을 2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공유 나오면 미남 영화배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불 꺼진 다음에 칼 꽂고 나오더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동소유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다. 그 사람을 지분권자라고 얘기한다. 지분이 있는 사람. 당연하죠. 지분이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되겠다 이러지. 그 친구가 야 나는 지분은 없지만 눈도 오고 쓸쓸하니까 재산세 내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죠. 난 이게 왜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지분의 표시가 없다. 각자 지분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어? 그럼 지분 표시가 없다는 건 뭐야? 서로 지분이 똑같으니까 표시 안 한 거란 얘기죠. 따라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어떤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나오냐? 옳은 지문은 이렇게 나오고 틀리게 나온 건 어떻게 나오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건 서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끝. 그 다음에 요거. 요 내용에 관한 건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올해 안 됐어요. 내년에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건 뭐냐면 간단한데 많이 실수해요.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얘는요. 일단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야, 2사람이야?
두 사람이죠. 그럼 지분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유하고. 왜냐면 소유자가 건축물은 갑의 거, 토지는 을의 거다. 그럼 소유자가 두 명이니까 두 명이 납세 의무자 맞아. 근데 시험엔 그게 안 나와. 두 명인 건 아니까. 뭐가 나오냐? 세금 계산을 몇 번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을이라는 사람 땅이 있어. 친구야, 갑에. 갑이, 야, 을아, 내가 올해 희망이 뭐냐? 네 땅 사가지고 여기다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희망이다. 근데 오늘 복권이 당첨이 안 돼서 땅 살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 집만 내가 지어서 쓸게 허락 좀 해다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친구끼리. 대신에 내가 내년에는 복권이 꼭 당첨될 거니까 그때 땅 살게. 자, 그래서 건축물은 갑의 명의로 돼 있고 땅은 을의 명의가 돼 있다 이거야. 그럼 두 사람이 납세 의무자는 똑같아. 재산을 두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럼 재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면 안 돼. 왜? 부속 토지다 그러면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해야 돼?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재산은 몇 개란 얘기야? 하나야, 하나. 왜?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럼 재산세라는 것 명심이 뭐냐? 재산 물건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물건은 몇 개야? 하나, 주택이야. 그럼 요놈 건축물, 토지 합한 게 주택이야. 합해가지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얘는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해야죠. 주택이니까.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택에 대한 세금이란 얘기죠. 이 개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일부러 두 명이라고 앞에 깔아놔. 두 명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착각하라고.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물건은 하나야. 그럼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그래서 시험에 건축물, 토지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럼 틀린 거야. 사람은 두 사람이라도 물건은 주택 하나니까. 그런 다음 세금을 계산하니까 500원이 나왔어. 이제 세금 계산은 한 번 하는 거고 이제 계산했으면은 야 소유자에게 안분 나눠줘야 되겠죠. 야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0원 나왔어. 그러니까 건축물 값 너 얼마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 너 얼마 부담해야 돼. 세금은 한 번 계산하고 나온 걸 나눠주죠. 그럼 나눠줄 때는 항상 세법은 뭘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분 나눠줄 때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건물 면적으로 할 때가 있고 가격, 시가표준액 비율로 할 때 있어. 그럼 건물 면적을 적용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 땅, 부속 토지 계산할 때만 건물 면적이야. 나머지는 다 시가표준액 비율이 된다는 것. 끝.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여기에 주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라. 아, 물건은 주택 하나니까. 이런 맞는 말이고 건축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꼭 앞에다가 소유자가 두 사람이에요. 이걸 앞에다가 페이크로 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하잖아. 사람이 둘이네. 그러면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만약에 사람이 여러 명에서 사람 수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따져봐. 건축물이 50명으로 지분을 쪼개기 했어. 땅도 50명으로 지분 쪼개기 했어. 그럼 소유자가 몇 사람이야? 100사람이니까 세금을 100번 계산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명 하면 금방 눈치챌까 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요건 꼭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소유자는 두 사람이지만 물건은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한다. 이건 잘하는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사람을 비율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일단 세금은 물건 갖고 계산해. 그런 다음 산출한 세금을 그때 가서 소유자별로 나눠주는 거죠.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따로따로 계산이 아니라는 거. 재산세 개념 이해 가나요? 재산세는 사람 필요 없어.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납세 의무자다. 의제납세 의무자라는 것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의제란 말이 안 나와. 근데 왜 써놨느냐? 요거죠.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뭐냐?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의제라는 건 예외란 얘기예요. 예외라는 건 뭐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돼. 근데 예외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의제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사실상이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이래서 구분한 거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 예외, 의제 납세 의무자라는 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그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뭐냐? 답 찾는 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힌트가 무조건 노골적으로 주어져. 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매매 또는 시험에 유상 승계, 교환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해서 유상 승계다 그러면 매매, 교환 돌아가면서 단어가 출제가 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자,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럼 갑은 매도인이 되고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해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예요. 신고를 했어. 야, 나 양도했어. 나 취득했어. 이전 등기할게. 신고하면은 고지서 누구한테 보내가요? 매수인한테 가죠. 왜? 을이 사실상의 소유자니까. 이해가시나? 서로 간에 매매했으면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한테 고지서 날라가.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얘도 신고 안 하고 얘도 이전 등기 안 해갔어. 그럼 서로 매매가 됐는지 정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까? 그렇죠. 갑에게 보내겠죠. 매매됐는지 모르니까 공부상. 그래서 신고를 안 했으면은 공부상의 소유자 매도인한테 간다는 얘기죠. 당연한 상식 아닐까? 매매가 됐으면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했을 경우에는 매매가 됐는지 몰라.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답 찾는 거 간단해. 매매 신고했으면 사실상이니까 사실상은 원칙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는 출제가 안 돼요.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칙이니까 누구나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매매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다. 맞냐 틀리냐? 이게 답 찾는 거야. 매매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가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낼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아. 매매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식상해.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 간단히 하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 사실상의 소유자. 그런데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공부상의 소유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 가겠어요? 더 이상 했다간 가출할 것 같아. 그럼 좀 쉬었다 시작할까요? 예, 가출할 것 같아.